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다시 한 번만 읽고 내려갈게. 공리주의라는 건 공리의 실천을 통해서 최대 행복의 원리. 그러니까 공리라는 단어를 모를 테니까 항상 이렇게 알려주니까 앞으로 나오는 정의도 다 무조건 단어를 찾아서 새로운 정의로 받아들여야 돼. 너네가 아는 배경 지식 활용하지 말고. 자, 그러면 공리라는 건 이익과 효용이야. 그러니까 공리주의에서 행복을 말하는 건 이익과 효용을 어떻게 해라? 극대화해라. 근데 이때는 고통이 없고 그냥 쾌락만 추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그치? 최대 행복인 거잖아. 최대 이익이 되는 게 낫잖아. 그러면 이때는 개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사회 구성원을 다 포함해서. 그러면 이 공리주의, 여기까지가 공리주의에 대한 설명이야. 여기까지는 딱 공리주의에 대한 설명.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대 구분을 통해서 시대 구분에 따라서 이제 공리주의를 나눌 거야. 시대 또는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자, 밀 이전에 공리주의는 모든 쾌락은 측정이 가능하다. 얘의 포인트는 측정 가능함이야. 그러니까 측정이 가능하니까 양에 대한 차이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측정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질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그 질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말이 이걸 말하는 거야. 질에는 차이가 없다. 그냥 양만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이나 느끼는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은 다 동일하다고 보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문제가 없네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쉽게 향유할 수 있는 결국 뭐야?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천박한 돼지의 철학, 진짜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라는 게 아니라 비판을,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비판을 받았구나. 이게 비판받은 내용이야. 왜냐면 우리는 인간이 행복한 존재라고, 인간이 고등인 거라고 해야 되는데, 일일이 참석 더 시켜야 돼. 서은일 오늘 응원했는데 2시부터 수업인데 어떤 거 좀 시켜요? 네. 일일이 2시 수업. 세참 참. 제 수업이요? 그거 동백꽃이나 다른 거 애들 문제 줄 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만 넣는 거예요? 네네. 2시.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 또한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본성과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본성과 상충할 수 있어서 실현 가능성 또한 좀 다소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어. 이거에 자, 그러면 얘들아 이런 비판이 항상 있지. 그럼 이 비판은 한계라고 보면 되거든. 이 이론의 한계? 그럼 항상 뭐야? 대안 방안이 이제 나오는 거야. 그거를 이제 개선한 방안이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밀은, 그래서 이제 밀 이전이었다면 드디어 밀이 나오는 거야. 이걸 해결하면서 이 제기되는 문제점이 어떤 거? 이거였잖아. 자, 어떻게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돼? 그리고 이 인간의 이기심과 이게 좀 상충돼.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져. 이 비판에 대한 문제점을 다 해결한 거야. 자, 그럼 밀이라는 애는 어떻게 정리했냐? 쾌락은 본래부터 이제 드디어 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야. 질적 쾌락의 주의. 그래서 얘는 양적 쾌락이 아니라 질적 쾌락. 자, 그에 의하면 감각적이고 육체적 쾌락은 저급 쾌락. 정신적 쾌락은 고급 쾌락. 정신적 쾌락은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이라고 정리를 이미 해놨어. 자, 그러면 고급 쾌락은 저급 쾌락보다, 자, 헷갈리니까 저급 쾌락보다 뭐 이런 거는 날려서 고급 쾌락이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우월성이 있다라고. 자, 동물과 달리 이런 것도 달리는 헷갈리는 거잖아. 한 놈만 패라 했어. 인간은 고급 쾌락의 추구를 통해서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에 어긋나는 거, 여기에 어긋나는 것은 인간의 행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정신적 쾌락에서 벗어나는 거는. 알겠죠? 그럼 미리전의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 추구와 이기심이 상충할 때 법률, 여론 등과 같은 외적 제재가 개인의 이기적 본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대. 그러니까 우리가 밀 이전의 공리주의 아까 했었잖아. 얘는 약간 양적인 주의를 했던 애죠. 그리고 또 약간 요약을 해보자면 얘는 그 쾌락은 동일하다고 얘기했었어. 정신이나 육체나 양만 차이가 있다. 그러면 최대 행복 추구와 이기심이 서로 부딪힐 때 있잖아. 서로 싸움 나는 거잖아. 내 행복이 더 중요해, 내 행복이 더 중요해 이러면서 싸울 수 있잖아. 그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상충하는 문제점이 생길 때는
법률, 여론 등과 같은 외적 제재를 통해서 이 외적 제재를 통해서 이기적 본성을 제어했었대. 근데 하지만 밀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거는 이게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 제재를 사용하는 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인 거야. 자, 그럼 밀에 따르면 외적 제재가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인정은 해. 이 효과에 대한 거는 인정은 해. 그러니까 왜냐면 법이 있으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면 행복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 근데 내가 행복한 거는 사람을 죽여야지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법이 제재를 가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자발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힘이 아니라, 자, 근데 문제는 이게 한계점이 이게죠. 이게 한계야.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밀 이전의 공리주의에 대해서. 그는 내적 제재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양심이야. 자, 양심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형성되는 도덕적 의무감을 얘기한대. 이를 어기면 내면의 고통이 가해진대. 우리가 양심이 찔린다는 말을 하죠. 자, 양심은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는 토대를, 그러니까 양심에 대한 정의가 구성원들과 일체감 하는 사회적 감정을 토대로 두고 후천적 경험을 통해서 함양, 키워진대. 뭐 교육을 받거나 이런 거를 후천적이라고 얘기하겠죠. 이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은 자기이익 지향성을 극복하고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르는 삶이래.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밀은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를 통해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하여 사회 구성원의 후생을 높인다라고 봤대. 그러한 점에서 공리주의는 인간의 윤리, 그러니까 당연히 윤리에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거죠. 근데 이게 대괄호 밑에 쓰는 게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 쓴 거? 어디? 대괄호? 있지만 밑에 대괄호. 아, 인정까지 한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정리하고 그다음 가지문이 잘 돼야지 나지문이 잘 되거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자, 공리주의 자체는 최대 행복이야. 공리주의 자체는 최대 행복. 근데 얘들아 행복을 추구하는 게 이게 윤리라고 볼 수 있어 없어? 그건 좀 까일 수 있잖아.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는 게 윤리가 될 수 있어? 라는 건데 미래의 의의는 이게 미래의 의의야. 미리 말하는 공리주의의 의의는 어떤 거야? 도덕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공리주의 또한 윤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의의야.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결말을 말해버린 거고 정리를 다시 한다면 밀 이전에는 뭐라고 얘기했어? 양만 차이가 있다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다 동일하다. 모든 거는 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문제점은 뭐야? 동물이 가장 행복하네? 왜? 육체적인 쾌락이 훨씬 더 쉽잖아. 정신적인 쾌락은 얘들아 내가 연구를 해서 무언가를 결과물이 날 때까지 그 고통들이 따라. 근데 육체적 쾌락은 그런 거 없잖아. 먹어서 행복해. 이런 거.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입고 싶었던 옷을 입었을 때의 행복감, 그건 정신적 쾌락이지. 내가 인내해서 얻어낸 거니까. 근데 육체적 쾌락은 뭐야? 일단 먹어. 행복해. 이거야. 너무 쉽잖아. 그럼 동물만 가능한 거네? 그럴 때 어떻게? 밀이 등장하는 거야. 밀은 어떻게? 쾌락에도 질적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정신적 쾌락이야말로 고급 쾌락이고 그게 우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품위도 지키고 그리고 어긋나는 거는 하지 않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밀 이전에는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외적 제재가 늘 필요했는데 밀은 그래 외적 제재에 대해서 인정은 해.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은 해. 외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건.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적 제재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양심이고 그게 바로 도덕적 의무감이야. 그 도덕적 의무감 자체는 구성원들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야. 그건 사회적인 감정이야. 사회적인 감정. 그 사회적인 감정은 당연히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네가 학교를 다니는 게 쓸데없는 일이 아니야. 그 학교에서 막 팀플 작업 시키는 게 쓸데없는 일이 아니야. 사회적인 작업을 시키는 거야, 얘들아. 그런 감정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은 자기 이익 지향성을 극복한다. 그럼 자기 이익 지향성이라는 게 이기심이거든.
이 이기적인 욕구들을 다 극복하고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르는 삶은 무슨 말이야? 양심을 지켜가며 최대 행복의 원리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의 전제는 양심을 지키며 쾌락을 추구하는 거야. 그 쾌락은 그때는 정신적 쾌락이 되겠죠. 정신적 쾌락 기준하에 부합해야 돼. 그래서 내적 제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외적 제재도 아까 인정한다 했잖아. 그래서 외적 제재를 거부한다는 건 틀린 선지야. 내적 제재도 같이 쓰는 거야. 그걸 통해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해서 사람들의 후생을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말하는 공리주의는 막 쾌락주의자라고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 우리는 정신적 쾌락도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게 미이야. 자, 됐나요? 그럼 다시 밑으로다.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하게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은, 자, 문제점은 이거죠. 자원이 유한하다는 게 문제야.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 그러니까 경제학자 기준으로는 인간은 뭐라고 보냐면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라고 정의를 했어. 그러면 이걸 위해서 우리는 뭐에? 효용이론을 이해를 해야 된대. 왜냐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게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럼 효용이란 대체 뭐냐? 의사결정자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오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행동의 결과로 따르는 기쁨이나 만족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학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 그래서 효용이 극대화되는 게 이게 합리적인 소비야. 합리적인 소비 과정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과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을 활용해서 이제 설명을 하였대. 자, 여기서부터는 너네가 싫어질 거니까 다시 한번 효용을 살짝 설명하고 들어갈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은 너무나도 유한하잖아. 그치? 인간의 요구는 끝없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왜냐면 너네가 급여가 한 달에 200만 원이라 쳐. 너무 짜니? 자, 일단 200만 원이라 쳐. 근데 내가 사고 싶은 에르메스 백은 1000만 원인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선택을 해야 되겠지. 에르메스 백이 아니라 이마트 백을 선택하는 식으로 이제 어떻게 뭔가 선택을 하는 거야. 알겠죠?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리적인 소비 과정으로 이르는 거야. 내가 이제 에르메스 백을 사기에는 내 선택에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경제학자들은 효용을 가장 극대화하는 게 합리적인 소비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들한테는 1000만 원짜리 가방 사도 되는 거긴 해. 근데 한 달에 급여 수준이 그 정도 안 되는 사람한테는 좀 무리라고 보는 거야. 알겠지? 근데 문제는 얘는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게 아니야. 살 수 있냐 없냐가 아니야. 뭘 보는 거냐면 기쁨이나 만족을 보는 거야. 내가 행복하면 됐지, 약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은 그 효용 가치라는 게 얘들아 이건 주관적이거든. 다 다르거든. 선생님은 백에 대한 욕심이 그닥 없어. 그 나연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좀 백을 엄청 비싼 거를 갖고 다니셔. 이제 막 그 디올이나 이런 엄청 많아. 미우미우부터 디올부터 샤넬부터 다 갖고 있는데 이제 되게 허름하게 하고 다니시지만 실은 그분이 부자셔서 막 1200, 1500짜리 가방을 거의 착각이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은 다른 거에 이제 오히려 관심이 좀 있지 가방은 나한테는 크게 와닿진 않거든. 그러면 선생님은 솔직히 이번에 테무에서 가방을 샀는데 엄청 만족하고 있어요. 너무 좋던데? 너무 예뻐. 난 너무 만족하고 있어. 그냥 다이소에서 사세요. 다이소에서도 샀었어. 내 지갑 다이소 거거든? 난 되게 만족하고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욕심은 그닥 없어. 다이소 이렇게 소가죽 지갑 쓰는데 되게 편해. 다 들어간.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본인의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야. 내가 살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니까. 살 수 있다 없다가. 그러니까 너네가 착각하는 게. 그리고 이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효용 체감의 법칙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을 활용해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누군가는 뭐야 왜 저렇게 비싸? 저걸 왜 누가 사? 이러는데 누군가는 그걸 사면서 행복할 수 있다니까? 다 개인의 가치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애들들 포카 산다며? 그치? 연예인들 이런 거 사진 카드.
누군가는 막 그거를 막 몇십만 원씩 주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게 몇십만 원짜리예요? 끼도 한데 그 끼기도 한데 그 정도 가격. 2천 원 이런 거 아니야? 봐봐 이게 근데 누군가는 그거를 사고 10만 원이어도 그걸 사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 굉장히 10만 원 이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니까. 약간 현질 느낌? 너네가 좋아하는 거 쓸데없이 좋아하는 거 그래 요아정 요거트 아이스크림 안 먹어봤어요. 진짜 맛없어요. 너무. 나도 안 먹었어. 그거 보니까 3만 원이라며. 맞아. 어떤 학원 팬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어떤 학원 원장쌤이 이제 올린 거지. 자기 이제 아이랑 이제 요아정 먹었다 이게 3만 원이다 뭐하다 하면서 막 요아정 자랑을 하길래 우리 집 요아정을 보여줬지. 그 짜요 자 올려 먹으면 그게 요거트 아이스크림이지. 그걸 이제 딱 보여줬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만족감이 다르다니까. 재료 다 넣으면 1억이래요. 뭐라고? 그러니까 말이 재료 비싸서 엄청 비싸다.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요만큼 넣어줘 요만큼. 그니까 너무 비싸. 이해를 할 수 없어. 근데 뭐 어쨌든 그건 개개인의 만족도니까 얘들아 이게 바로 주관적인 감정 이게 효용이야.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아무리 비싸져도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그 돈을 충분히 내고 먹는다니까. 이해가 돼? 자 그래서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한 단위씩 늘릴 때 추가되는 효용. 말이 어렵죠? 천천히 그래서 설명을 막 추가적으로 하면서 지금 하는 거야. 어려워. 한계 효용은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해. 자,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까 돼지고기 좋아한다 했잖아. 돼지고기를 좋아해. 돼지고기를 선생님이 진짜 돼지고기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야. 뭘 말을 하면 무서워서 이제부터 선생님 이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돼지고기를 막 돼지고기 값이 막 갑자기 막 관세 때문에 비싸졌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문제는 돼지고기를 내가 좋아한다 생각해서 그래 우리 할머니 얘기를 할게. 우리 할머니가 선생님 할머니랑 살았으니까 할머니가 되게 좋아하는데 할머니가 이제 내가 오랜만에 내려가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미더덕을 선생님이 좋아하거든. 왜 끔찍해. 근데 된장찌개에 미더덕을 물보다 더 많이 넣으신 거야. 처음에는 맛있다 이러는데 점점 먹다 보면 점점 내 만족도는 떨어져. 이해가 돼? 내가 너무 배고파. 그럼 막 미친 듯이 내가 먹고 싶으면 다 시켜. 처음에는 좋아. 근데 먹다 보면 계속 질려. 이해가 돼? 그게 이제 감소하는 현상이야. 그게 한계 효용 체감이야. 그러니까 한계점이 오는 거야. 내 만족도에도 한계가 오는 거야. 너네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걸 가득 갖다 주면 점점 질리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재화를 선택하여 소비할 때 총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은우가 한 개에 각각 1,000원의 튀김과 초밥을 한 개씩 추가로 소비하는 상황이야. 은우가 튀김과 초밥에 대한 한계 효용은 요 정도래. 튀김에 대한 16, 초밥에 대한 5. 처음 먹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먹을 때 만족도를 생각하면 돼. 효용은 아까 그랬잖아. 만족도라고. 그러면 처음에 이제 지출할 때 모든 선택에서 총 효용을 계산해 보면 5,000원 안에서 시킬 거는 총으로 계산을 해야지. 5,000원 안에서 각각 1,000원이라 했잖아. 다 1,000원이야 얘들아. 얘도 1,000원, 얘도 1,000원. 근데 얘는 튀김을 진짜 좋아하나 봐. 튀김을 먹을 때 행복한가 봐.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튀김만 다 시키면 총 효용 몇이야? 튀김만 5개 다 시켜봐. 나 더하기 못해. 빨리 해봐. 진짜 표가 이해가 안 가. 방금 말했어. 자 봐봐. 첫 번째 먹을 때 16의 효용을 가져. 그냥 이렇게 봐야 돼. 그렇지. 그리고 바로. 초밥은 5의 효용을 가지는 거야. 아. 이해됐어? 두 번째 볼 때 그러면 떨어지는 거지. 24. 8의 만족도, 4의 만족도를 하는 거야. 31. 그치? 맞지? 자, 불안해서. 자, 31. 자, 근데 얘들아, 이렇게 하면 될까? 이게 가장 클까? 자, 그럼 튀김 3개. 이거 몇이야? 튀김 3개에 초밥 2개. 몇이야, 이거 계산하면? 24, 28.
37입니다. 자, 더하기를 못할까봐 혹시 국어는 더하기를 사칙연산도 엇가라니. 자, 그러면 봐봐. 우리 이게 37이야. 그러면 훨씬 얘가 더 큰 거 보이죠? 31에 비해서. 큰 게 보이죠? 내가 튀김 좋아한다고 해서 튀김만 다 시킬 게 아니라 내가 튀김도 계속 먹다 보면 질리잖아. 그래서 튀김이 딱 맛있는 데까지만 딱 시키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사이드 음식을 시키는 거야. 오, 너네 이렇게 많이 하잖아. 그러면 이때 5,000원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점인 튀김 3개와 초밥 2개, 1개 효용이 4로 일치해. 그럼 위의 상황과 같이 어떻게 이거는 예시를 통해서 설명한 거야. 너네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위의 상황과 같이 경제학자들은 화폐 단위당 1개 효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소비하는 것이 극대화하는 방법이래. 그래서 이거를 1개 효용의 균등 법칙이라고. 1개 효용의 균등 법칙은 한정된 재화로 최대 만족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 여러 상품의 1개 효용을 균등해지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균등해지는 지점. 딱. 균등해지잖아. 그 지점대까지만. 그러니까 얘가 4 동일해지잖아. 딱 그 지점까지만 딱 먹는 거야. 선택할 때. 자, 그러면 어떻게? 개인의 효용 수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개인의 만족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재화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효용 이론은 자, 정부 정책 결정에도 근거가 된대. 1개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추가로 얻는 소득 10,000원의 효용은 당연히 더 커. 저소득층의 추가 얻은 소득은 더 큰 효용을 창출해. 이때 고소득층의 소득 10,000원을 세금으로 걷어 배분하면 고소득의 효용 감소분보다, 그러니까 고소득한테 세금으로 걷어가면 고소득층의 만족도는 떨어지겠지. 내 세금으로 가져가? 화가 나겠지. 그러면 어떻게? 저소득층의 효용 증가분이 훨씬 더 커지는 거야. 설명해줄게. 사회 전체 효용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즘 누구를 말해도 약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가지고 뭘 말해도 공격 대상이 되니까 좀 말이 조심스러운데. 그냥 일반 가정집? 이 가정집이라 했다 또 그래 그냥 이재명 이재명이 아니지 미안. 이거 내 정치는 절대 얘기하지 말아야지 했다가 지금 얘기를 했다. 이재용. 삼성 이재용 얘기하자. 걔는 재벌이잖아. 걔한테 10만 원은 큰 돈이 아니잖아. 그치? 걔한테 10만 원을 더 준다고 해서 걔가 행복할까? 근데 우리한테 10만 원 주면 너무 행복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어떻게? 걔한테 10만 원을 뺏어서 우리한테 주면 걔는 솔직히 10만 원은 있으나 마나의 느낌이야. 당연히 불만족스럽겠지. 세금을 더 가져간다는데. 근데 어쨌든 가져갔잖아? 뺏어왔잖아? 근데 그게 걔한테는 큰 타격은 아니란 말이야. 그냥 조금 좀 마음에 안 드네 이 정도지. 그치? 근데 우리한테 10만 원 주면 와 존경합니다. 저 무조건 다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된다고.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총량을 계산해봐. 얘가 불쾌해하는 감정보다 우리가 기뻐하는 감정이 더 크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각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해. 그게 누진세야. 그러니까 누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내. 그러니까 너네가 세금 비율이, 그러니까 연봉이 많이 높다. 그러니까 50%까지 떼가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연봉 실수령액을 보여주면 너네 얼마 정도 벌면 잘 산다고 생각해? 한 달에 490, 500 이상. 500 이상? 실수령 기준으로 500을 받으려면 근데 세정이에요, 세후예요? 실수령은 세후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연봉이 7,500이 돼야지 500만 원이 현금으로 떨어져. 쉽지 않아. 7,500까지 어떻게 그러니까 너네 한 달에 500만 원을 벌고 싶으면 연봉이 7,500만 원이 돼야 돼. 그럼 400이면은 어?
400 정도로? 400은 5천, 연봉 5천이야. 자, 그러니까 변호사를 일단 하면 초봉이 딱 1억으로 시작을 하거든. 너네가 좋은 대학교, 좋은 로펌에 취직을 한다면 대형 로펌인 거지. 그러면 연봉 초봉이 1억, 제일 낮은 거부터 시작하는 게 1억인데 받는 실수령은 600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높아질수록 세금을 훨씬 많이 떼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좀 큰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네 나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돈 안 벌 거야?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잖아, 그치? 군대 저 5분 뒤에 가야 돼. 응? 군대 저 5분 뒤에 가야 돼. 이제 끝났어. 아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 자, 그래서 이 가지문과 나지문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효용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공리주의. 이거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가지문에서. 사회 경체.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는 거, 최대 만족을 다 하는 거잖아. 그치? 공리주의를 좀 더 쉽게 설명해줄게. 여기서 우리가 같이 이제 신나게 피자를 시켜먹고 치킨을 시켜먹고 다 해. 근데 여기서 공리주의의 원칙에 따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도연이가 다 내면 돼. 한 명이 불행하지만 우리는 여러 명이 행복하지. 이게 공리주의야. 알겠지? 그러니까 다 같이 내면 조금씩 이거지만 우리가 한 명이 다 하면 우리의 최대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잖아. 사회 전체적으로 이게 효용 가치가 올라간다. 이게 그러니까 극단적인 공리주의야 이게. 알겠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 이해됐죠? 질문 없어?